안녕하십니까, 양주호입니다. 주로 내국법인의 다양한 국내 조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외부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6일 개정안이 발표되었고요.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소개드릴 사항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항을 선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적인 부분은 제외했으니 완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세법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제 세법의 근본이자 기본이죠.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 법인세, 부가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우선 납부지연 가산세는 2020년도에 새로 도입된 용어인데요. 국기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중가산금 제도를 국기법으로 흡수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세를 신고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고지할 때까지 하루 10만 분의 25가 부과되고요. 만약 고지된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는 경우에는 일시 가산세로 3%가 부과되고 이후 안 납할 때까지 하루 10만 분의 25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연이자율로 하면 약 9%인데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약 14%에 달했다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시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법 개정 시에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서 6.9에서 8% 사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범인의 최대값인 연 약 8.03%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이 반영이 돼서 다소 높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제척기간 5년 동안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40% 이상이 가산세로 추가되는 것이니 부담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산세 부분을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 등에 따른 부가 제척기간 특례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는 5년, 역외거래 시 7년이고요. 부정행위 시에는 10년,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에는 15년 등이 있는데요. 거래 유형별로, 세목별로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까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과세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척기간이 연장이 되므로 이른바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송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조세심판원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소송은 최소 2, 3년이죠. 물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금액과 기간이 이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해서 처분하면 되는데 판결 등과 연동은 됐지만 세목이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재차 처분할 수 있느냐가 다소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또는 기타소득이냐 이렇게 소득세라는 같은 세목 내에서 소득의 구분 정도야 달리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개인에 대한 양도세 등으로 변경해서 아예 세목도 다르고 납세 의무자가 다른 처분도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제 판결과 연동이 되어 있다면 완벽히 다른 세목으로도 과세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의 왼쪽 현행 법령을 보시면 특례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는 판결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인 반면에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판결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지만 사실상 적용 범위의 확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개정 이유는 과세 공평성의 제고이고요.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이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분부터입니다. 참고로 이번은 국가에 대한 제척기간의 내용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의한 판결로 기존의 신고 관련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해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1년인데 납세자는 3개월이고요. 국가는 소송뿐만 아니라 심판, 심사도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예를 들면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장부가 다른 기관에 압수되어서 자료를 제출 못할 때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사 연기 사유가 소멸이 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세무조사 또는 불복 등의 조세 행정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어떤 수치상의 결과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사무처리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었던 사항 등을 상위 입법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령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도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행정 절차들이 법령으로 명문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 이유는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이고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입니다.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 요구 사유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 청구의 결정 과정은 우선 각 개별 심판부 4인의 심판관들이 심판관 회의를 통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인용 결정됐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결정문이 문서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실이라는 곳에서 중대한 오류 등이 있는지 조정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심판원장이 최종 결정해서 그제서야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조정 검토 결과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고 조세심판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른바 재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심 사유에 당초 중요 사실관계가 누락이 되었다거나 법령 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 이외에 그 표의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심리 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라고 해서 그 아래 1번에 보시면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죠. 2번은 예규심, 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판단입니다. 3번은 합동심, 즉 심판원의 기존 중요한 판단과 다른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른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사실 이 개정 내용도 법령화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일 뿐 기존에도 동일하게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령화되고 제도화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재심을 했는데도 또다시 심판부에서 결정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합동회의라고 해서 심판관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심판관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심판부에서 인용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최종은 아니고 재심 또는 합동회의를 통해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한 5, 6년 전인데요. 그때는 재심 정도가 아니라 3심, 4심, 결국 합동회의까지 가서 결론을 내는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재심과 합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납세자 및 대리인의 불만과 불안이 많아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재심과 합동 등의 사유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국세기본법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그 세목 자체의 변동 내용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조세특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에서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처에게 송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그 기준표 왼쪽을 보시면 상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차액, 즉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행사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 차액도 송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은 송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 차액이 송금 산입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도 부여 요건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근로자 지원이라는 이제 근본 취지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제 송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러한 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제 근로자 복지 지원이고요. 적용 시기는 이형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입니다. 부여일부터가 아닌 점을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율에 대한 시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도 가능한데요. 표 왼쪽에 현행 기준을 보시면 전부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서 제3자 차입금이 없거나 또는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불분명이어서 객관적인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스스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3년간 당좌대출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3년 의무 적용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납세자가 유리한 대로 매년 선택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3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다시 3년간 의무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기존의 기본 통칙에 있던 내용들을 입법화한 거라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을 보기는 어렵고 단지 확인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양수 시 2월 결손금 공제 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제목이 보완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사업 양수도를 하면서 양수한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양수법인의 기존 결손금과는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양수법인은 결손인데 다른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이 발생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조세를 좀 줄여보고자 그 사업을 양수해서 자신의 기존 결손금과 공제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표의 오른쪽 개정안을 바로 보시면요. 적용 대상을 바로 보시면 1번에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2번 자산의 70% 및 순자산의 90% 이상을 이전하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2월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양수법인은 구분격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합병에도 2월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유사 내용이 있는데요. 현행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을 양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70%, 순자산의 90%까지 이전하는 것은 거의 합병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서 사업 양수도 시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이후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입니다. 업무용 수연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산세율은 미제출하는 경우에 관련 송금 산입액의 1%고요.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기재분에 역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즉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른바 비트코인이나 요새 게임 업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위믹스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순자산 증가 원칙에 의거 당연히 과세가 될 텐데요. 그 시행 시기가 당초 올해 1월부터였었다가 작년 12월에 1년이 유예돼서, 즉 2023년 1월로 유예한다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금 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납세자 권리가 강화되었고요. 둘째로는 위스탁 관련해서 과세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주요 내용인 공급자, 공급받는 자, 즉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적시에 이를 수정해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 표 왼쪽에 현행 규정을 보시면 당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했어야 했는데,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확정 신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발급 기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고요. 적용 시기는 이형 시행일 이후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발급 세금 계산서의 특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됨이 원칙인데요. 공급 시기 전에 이른바 선발급해도 괜찮은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 특례 규정인데요. 표 왼쪽에 현행 규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선발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받은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대가를 즉시 안 받았어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7일 이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만약 대금을 청구하는 날짜와 그 지급 기일이 각각 약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그 밑에 네 번째로는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없더라도 동일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 과세 기간 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일 텐데요. 그리고 대가까지 받는 경우에는 그 선발급된 세금 계산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 표 왼쪽에 현행 법령의 맨 아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대가 수령 여부가 빠짐으로써 선발급 특례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이고요. 참고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사항인데요. 이와 같은 이제 특례 요건 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라던가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 등을 판단할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닌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앞의 내용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자 입장에서의 내용입니다.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수정 세금 계산서나 공급자가 발행함이 원칙인데요.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입자도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등 사유 이외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이제 회사별 여러 사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매입자가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는 이미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자 발행의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법령으로 명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 계산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제 공급 시기 발급이 원칙이고요.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 시기가 지났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표의 왼쪽 그 현행 규정을 보시면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고 경정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이내 발급 요건이 1년 이내 발급 요건으로 대폭 확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정 청구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까 당초에 단순 누락인 경우에야 사실 확인 통해서 당연히 처리되는 거겠지만요. 만약 이슈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급을 놓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이외에 납세자의 적극적인 소명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어쨌든 공급 시기가 지나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합계표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6개월 이내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1년 이내 신고를 하면 30% 감면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개정 이유는 역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고요. 적용 시기는 이형 시행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후발급된 세금 계산서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 즉 선발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착오로 공급 시기 이전에 먼저 발급된 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확인이 돼서 경정 또는 결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30일 이내 공급 시기 도래 요건이 6개월 이내 도래해야 하면 되는 것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고요. 적용 시기는 이형 시행일 이후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선발급이든 후발급이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기간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형태를 착오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세금 계산서의 주요 사항인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적게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표 왼쪽에 현행 규정을 보시면 그 대상으로서 착오가 빈번한 사례로서 아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본점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당사자를 지점 사업자로 착오 기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고요. 그 밑에 위탁 매매를 하면서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한 경우, 즉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수탁자 본인이 직접 매매한 것으로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른바 이제 총액순액 이슈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국가 세수 누수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 아주 오랫동안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재화에서 용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용역의 주선 중개를 직접 공급으로 착오한 경우, 즉 자신이 중개인인 경우에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수수했어야 되는데 직접 용역 제공자로 착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탁 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자신의 사업비로 착오 기재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재화나 용역이나 이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적용 시기는 이 용 시행일 이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입처별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기재한 경우에는 그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 그 합계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던가 현금 영수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산세율은 0.5% 동일하고요. 적용 시기는 올해 1월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세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실 텐데요. 매입세 공제와 관련해서 본질은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서로 상호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본질이 전도돼서 그동안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다소 안타깝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공거래라든가 위장거래가 아닌 한 이러한 그 세법 개정의 흐름은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계속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인 법령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탁자가 지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이라거나 또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됩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이고요. 신탁관계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탁관계에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 특유의 거래 형식을 중시하겠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 명의로 공급을 한다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몇 가지 경우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신탁 관련해서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매우 큰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 과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탁계약의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 또는 이익의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오다가 2017년도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서둘러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도록 하는 이제 특례 규정을 잠시 만들었다가 결국엔 삭제했는데요. 어쨌든 2022년 현행은 2017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해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로 하도록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가세는 법인세와 달리 이익 비용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 표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인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그 간주 공급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위탁자가 지위를 이전하고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엔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신탁은 여러 세목에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신탁은 도관으로 봐서 신탁의 귀속자인 수익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만약에 신탁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법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관리자인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로 가서는 이제 소득세 양도세의 경우죠. 양도세의 경우에는 신탁은 또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또 지방세, 그 취득세에 가서는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다만 이제 과점주주 취득세는 위탁자에게 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은 과거와 달리 종류도 많아졌고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자가 달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세 문제에서 따져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신탁 관계에서 납세 의무자는 이제 수탁자가 원칙이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몇 가지 경우에는 위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법령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표 왼쪽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거나 또는 이제 단순 사업 대행자인 경우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위탁자의 지시라는 내용에 그 해석에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부가세 시가 관련돼서 과세표준 기준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용역의 매입자로부터 받은 그 대가일 텐데요. 다만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 재화 용역의 시가입니다. 이렇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대상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형식상 비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이고요. 이 부분은 판매 결제 대행 자료의 제출 시기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판매 결제 대행 사업자,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있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 대행 업체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자들은 월별 대행 결제 거래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요. 원래 매 분기 말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가 제출 시기인데 다음 달 15일로 그 제출 시기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제출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는 면세겠지만 건물의 공급가액은 그 건물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그 실질 거래가액 중에서 그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모르겠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구분한 가액이 그 기준 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즉 면세인 토지가액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막기 위해서 사업자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안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사업자의 거래가의 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의 개정안을 보시면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또는 이번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즉 건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명백한 경우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납세자의 신고 비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 국세기본법, 부가세, 법인세 시행령 개정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다소 늦었지만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